다음에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되죠. 어떤 형태의 사상이라든지 사고방식은 그것이 만들어졌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요즘 표현으로 치면 패러다임의 전환점입니다. 변곡점인 거죠. 그 시대는 바로 뭐냐 하면 지중해 시대, 소위 말해서 피렌체, 베네치아가 동지중해의 제해권을 잡고 소위 동방 무역, 비잔틴 제국과 그 투르크를 경유하여서 전체적인 동지중해가 무역의 중심에 있던 시대가 다 아시는 대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1498년 바스코 다가마 인도항로 개척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소위 지중해 시대에서 대항해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질서가 아니고 정치, 외교, 모든 사회 질서 자체가 변화되는 그 와중에 마키아벨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또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키아벨리는 평민입니다. 평민 출신입니다. 근데 변호사가 아버지예요. 변호사가 아버지입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신분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신분이. 평민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한계가 있는 사회. 그런데 그냥 평민이 아니라 변호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는 전문 직업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평민이기는 하나 비교적 기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럭저럭 그 사회적인 지위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괜찮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탑 클래스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29살 때 피렌체 제2사무국 서기관으로 발탁되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 중앙부처 뭐 과장급 사무관급으로 이제 발탁이 됩니다. 뭐 개인적 능력과 함께 또 아버지가 뭐 나름대로 힘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자, 그러면서 외교안보 핵심 조직이라고 하는 10인 안보위원회니까 여기는 사실상 그 피렌체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구의 일종의 실무 책임자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5년간 외교 일선에서 외교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신분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왕에게 피렌체가 대사를 외교사절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외교사절을 뭐 보내준다고 하니까 프랑스 왕이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사로 오는 홍길동 말이지 신분이 뭐죠? 자기 뭐 아버지가 어떻고 뭐 삼촌이 교황이고 뭐 아버지가 뭐 백작이고 뭐 처가가 또 공작이고 이렇게 되면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능력을 하는 거지 논외로 하고 나를 굉장히 리스펙트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누구야? 그랬을 때 아버지가 변호사고 유능은 한데 뭐 출신은 평민이래요. 그러면 아니 나를 무시하고 말이지 이런 식의 시대였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소위 대사는 뭐 제가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패러디하면 일단 신분이 좋습니다. 그런 말은 때깔이 좋습니다. 때깔이.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와인도 잘 먹습니다.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뭐 그때 당시 뭐 이렇게 사교를 하려면 약간의 뭐 춤 같은 거 그죠? 추잖아요. 그거 잘 춰요. 옷도 아주 잘 입어요. 이런 사람이 가서 소위 말해서 사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로. 그럼 실질적인 실무를 누가 하느냐? 그 부대사가 하는 거예요. 부대사는 이 부대사를 바로 마키아벨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가 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사를 하면서 사실상 외교 일선에 있는 겁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쓸 수 있었던 그 인사이트라고 하죠. 세상을 본질을 보는, 국제관계의 본질을 보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대사를 했던 구이 차르디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키아벨리와 함께 이제 친했던 좀 친구이기도 해요. 동년배이고.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대사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책을 남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긴 저작은 뭐 저는 뭐 이렇게 읽어보면 문체도 아주 유리하고 풍부하고 한데 왠지 모르게 붕어빵에 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조금 겉도는 거죠, 항상.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는 르네상스의 절정기였지만 이미 패러다임 시프트, 이미 지중해 시대에서 대항해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국제 질서의 어떤 변화, 변곡점이 엄청나게 온다는 것. 평민 출신의 변호사가 아버지로서 상당히 유능한 능력으로 실무 책임자는 했지만 또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신분적 한계는 있었다는 것.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인데요. 이제 지도가 하나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지도는 이제 로마의 권력이죠. 그 로마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로마가 사실 이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을 해서 이 넓은 권력을 이렇게 제국을 이뤘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위대한 기업 로마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책을 한권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했던 로마가 이렇게 엄청난 제국으로 이루어졌던, 그 성장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힘이 뭐냐? 그것을 조그만 벤처기업이 소위 말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조금 이제 같이 대입해가지고 본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에 대해서 조금 안다는 차원에서 일단 로마를 또 도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로마가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권력을 잇다가 기원 후 476년에 소위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동로마 제국은 현재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나중에 이제 불려지게 되는 일종의 동로마 제국으로 가다가 점점 흔한 말로 위축되다가 1453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죠. 어쨌든 서로마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유럽이죠. 서유럽은 상당히 이중구조가 형성이 되죠. 뭐냐면 로마의 통합성은 다 깨져버립니다. 사실 이 로마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에서요, 영국의 런던까지 4차선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가도죠. 근데 그 4차선 고속도로에는 통행료가 전혀 없어요. 통행료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몇만 원 받는데 시리아에서 런던까지 가는데 통행료가 전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군사도로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군사도로를 매일 쓰진 않기 때문에 그냥 오픈을 해버렸죠. 자, 그 이야기는 그 도로 위를 로마를 정말 핏줄처럼, 로마 이 넓은 권력을 핏줄처럼 이렇게 이은 도로 위를 사람과 물자와 정보와 온갖 것들이 유통을 하면서 통합성을 이룬 거죠. 그랬던 로마가 이제 망하면서 아시는 대로 중세 장원 경제로 돌아갑니다. 중세 장원 경제는 뭐냐? 도로도 다 끊어지고요. 그냥 그 동네에서 조그맣게 자기들끼리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단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좀 큰 단위도 있고 작은 단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중세 시대가 오는데 이 중세는 다 아시는 대로 굉장히 특징이 있는 거죠.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한쪽이 정확하게 압도되지도 않으면서 특이하게 오버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세속 권력이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요. 다 있으면서 자기의 영지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정치적 단위체도 존재를 하지만 또 동시에 가톨릭이 절대적인 권위를 확보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가톨릭의 통해서 권위가 생겨나고 권위를 부여받는 식으로 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중세의 본질인데 중세의 본질 이 상황에서 바뀌는 거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번영하던 어떤 제국 혹은 국가가 혹은 어떤 집단이 대개 이제 쇠퇴하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좀 쓸데없는 전쟁을 하면서 쇠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중세의 가톨릭은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그 자체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사회는 발전할지라도. 그래서 1098년에 십자군 전쟁을 200년에 걸쳐서 하면서 소위 그 이전에 소위 그 로마의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권위가 서서히 무너지죠. 왜 무너지느냐 하면 귀족과 성직자, 즉 교회와 정치 권력이 독점하고 있던 형태의 사회 권력이 무역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저 로마 혹은 저 베네치아 이런 이탈리아 반도에서 지금 이런 예루살렘까지 그 옛날에
돛담배를 타고 몇 천 명 단위입니다. 몇 만 명 단위가 그것도 무기 다 싣고 가서 전쟁을 하고 그 사람들 또 보급까지 해가면서 그것도 20년도 아니고 200년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형태의 물자 이동이 있었고 변화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십자군도 아시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십자군이 이 이슬람 세력을 제압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뭐 기본적인 세력, 소위 말해서 근본적 변화는 없지만 200년의 전쟁 동안에 있어서 오히려 그 동지중해가 무역의 바다로 다시 열려버리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다 아시는 대로 무역의 바다로 열리면서 상인들이 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이. 그래서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상인들이죠. 그리고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상인들이 부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배후지에 있는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모직물이라든지 이런 그 소위 산업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상인들이 부상하는 과정이 바로 르네상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지중해 무역이 중심이 되어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주도하는 형태의 국제 질서. 그리고 그 기본적인 질서를 관리하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교황.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돌아가는 본질입니다. 근데 뭐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아시는 대로 그 1400년대 중후반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이슬람 세력이 물러나는 거죠. 리콘퀘스트, 재정복이죠. 그래서 저쪽 그 변두리에 있던 아라곤 왕조가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을 이제 다시 기독교 세력이 이제 석권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로 생긴 신생 국가, 몇백 년을 그 지배하고 있던 이베리아 반도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나라 하나는 세웠는데, 뭐 흔한 말로 먹고 살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입에 풀칠은 하겠지만 뭐 그 이상 별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좀 잘 먹고 잘 살려면 지중해 무역에 좀 발 좀 담궈야 되는데, 기존의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네치아 이런 데서 뭐 그렇게 해줄 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궁하면 통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궁즉변 변즉통. 예,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그거 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궁하니까 다른 방법 없나라고 하니까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스페인은 신대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콜럼버스한테 돈 좀 줘서 일종의 벤처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한 거죠, 뭐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은 그보다는 좀 더 길게 한 100년에 걸쳐서 엘리케 왕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인프라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이제 인도로 가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기의 핵심이고요.